안녕하세요. 지금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관해서 좀 훑어보고 어, 우리가 또 새로운 장을 접하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총 챕터 3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장애의 이해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부터 두 번째 챕터로 장애와 사회보장,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장애와 사회복지 실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교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장애의 이해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한번 쭉 알아봅니다. 우선 장애의 개념과 정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명칭이 많이 바뀌어졌다. 예전에는 disabled people 해갖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불편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가 요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differently abled people 해서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physically challenged people 해서 신체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신체적으로 계속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서 긍정적인 용어로 많이 바뀌어져 있고, 이 장애에 대한 사회의 반응도 그 나라와 역사에 관해서 많이 바뀌어지고 있지만 그 의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었다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와 같은 그 유아기나 아동기에 시작되는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높지 않지만 무슨 약물 중독이라든지 정신질환 이렇게 인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것으로부터 인식되는 그런 장애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인 서비스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의 그 모델에 대해서도 했었죠. 손상이다. 이 손상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이나 물리적, 심리적 기능 상실을 말하고 신체적 차원의 장애를 말해요. 손상. 그다음 능력 제한은 기능적 차원의 장애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껴. 그러니까 옷 갈아입거나 식사하거나 화장실 사용하는 거. 그래서 ADL, 그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IDAL 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교통수단 이용하거나 금전 관리를 잘 할 수 없어 식사 준비, 집안일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이런 거 능력의 제약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 못하는 거, 일상생활에 이동을 못하는 거, 또 학습이나 어떤 의사소통, 대인관계, 사회활동에서 능력 제약 받는 거. 이것도 능력 제약에 들어가죠. 그래서 능력에 제약받는 건 일상생활, 그 다음에 이동수단, 교육에 관계되는 거, 사회생활에 제약받는 거, 이런 것들이 능력 제약. 그 다음 사회적인 분리, 이거 차별을 말한다고 그랬고, 이 사회적 분리는 교육, 취업, 결혼, 정치적 참여, 사회 참여에 대한 제한을 우리가 사회적 차별, 사회적 분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장애라는 것이 개인적인 거에서 점차로 사회적인 거로 간다. 그래서 질병에서 손상, 능력 제약, 사회적 분리 또는 사회적 차별 이렇게 했었고,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을, 또 사회적 모델과 개별적 모델 합쳐놓은 통합적 모델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는 법에 따라서 그 장애인에 관한 정의와 그 장애의 종류 기준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3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3페이지는 한번 장애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장애가 있는가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장애를 사회 보장 쪽에서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장애인 연금법, 그 다음에 활동 지원에 관한 법, 고용 촉진 재활, 그러니까 직업 재활법, 그 다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런 거는 우리가 이번 장에서 소득과 고용과 교육에 관해서 그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장애의 개념과 정의는 사회와 역사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점점 더 긍정적이고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부분으로 정의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교재에는 현대 장애인 복지의 역사를 말했는데 서양에서는 구약에도 레위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랬죠. 눈을 못 보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한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한테 고함을 치지 말아라. 이것도 장애인 복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빈곤할 경우에 임금님이 직접 행차를 해서 의류라든지 식량을 나눠주기도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현대 역사로 보면 어느 나라든지 태동기, 도약기, 전환기, 발전기 막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보면서 한국의 장애인 복지 역사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에 관해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96년에 1차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의 역사는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발달에 관한 것을 알아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하는 데 있어서 현재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전의 것들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장애인 복지의 이념에 있어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나왔어. 우리가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헌법 34조 1항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장애인도 다른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 많이 했죠? 장애인 복지 이념에서 분리와 정상화 이런 것이 있었고 또 개별적 모델, 사회적 모델, 통합적 모델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번 우리 문제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 이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로 인지적 요소가 있고 사회적,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 쭉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형별 특성으로는 신체적 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장애가 있고 내부 기관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장애, 또 내부 기관 심장이라든지 신장 이런 거 있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이러한 장애들이 유전적이라든가 DNA 문제, 그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진 장애보다는 질병, 사고, 임신과 출산,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걸로 인한 장애가 더 퍼센트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발달 주기에 있어서 꼭 그 시기에 주의해야 될 점, 그 시기에 경험해야 할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장애를 15가지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있지만 복지 선진국에서는 그 장애의 퍼센트가 20% 내외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5% 정도의 장애인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좀 못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중점 지원 대상의 장애인, 첫 번째로 여성 장애인 있었죠. 여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 여성과 장애의 그 중복되는 차별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교육도 여성이 더 부족하고, 그리고 독립된 주체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교육 수준과 취업 여부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여성에 있어서 많이 남성보다 부족하다. 그리고 월 평균 수입도 여성 장애인이 93만 원 정도고 남성은 200만 원 정도로 나왔다. 그러니까 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와 습득에 있어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그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 자산이 되는 것이 그쵸?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것이 건강이잖아요.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그런데 이 건강 상태가 더 나쁜 것도 여성 장애인이 특별하게 나쁘게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성 장애인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결혼과 임신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거였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여성 출산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웠고, 이건 20%가 넘었어. 그리고 본인이 그 임신으로 인한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13% 정도였고, 병원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12% 정도. 그러니까 자녀가 장애인이면 어떨까, 어떡하나라는 이 걱정이 가장 여성의 장애인에게 임신 기간 중 또는 임신을 하기 전에 애로사항 1순위로 나왔고, 그리고 여성 장애인의 출산 후에 그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친정 식구가 가장 많이 40%가 넘게 나왔고, 산후조리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 발달 장애인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지적장애. 지적장애라는 것은 정신지체, 뇌성마비, 뇌병변, 간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자폐장애는 신경장애를 말하는데, 이거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뇌병변 이런 거는 장애를 한 가지 있는 거 아니고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은 자기 표현이라든지 자기 결정 등의 그 자립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중복장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전 생애에 걸쳐서 특징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발달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이제 했었고, 지적장애의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감염과 중독 있었죠. 감염과 중독은 임신부가 뭐 홍역이나 풍진, 매독에 감염되면 태아가 지적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했어요. 분만 시에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사장애와 영양결핍 또는 염색체 이상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원인을 막을 수 있으면 요런, 그렇죠?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에 우리가 162쪽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이 장애와 사회보장인데, 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공부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장애인, 그러면 이번 장애와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장애인 복지, 법률, 전달체계, 그 다음에 보장, 장애와 사회서비스, 최근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배우고, 또 3장에 있어서는 장애와 사회복지 실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기관은 뭐가 있는지, 생애 주기별 장애인 서비스 접근,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 장애인 복지 분야의 사례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번 장이 장애인 복지 법률 및 전달 체계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법률이라든지 전달 체계가 나오니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는가, 아니면 앞으로 어디서 배울 건가 궁금하죠. 그리고 사회복지과 4년을 다녔어도 도대체 뭘 배웠는지 과목을 몰라요. 그리고 뭐가 전공 필수고 뭐가 전공 선택이고 뭐가 또 교양이고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뭔가, 그리고 우선 배워야 될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과목들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도 인간인데, 그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환경, 그렇죠?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지 행동이 환경을 만나서 저 사회 체계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 사회 이렇게 이제 사회 체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 생애의 발달 단계를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기에서부터 노인기까지. 그러면 그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죠? 조사론을 배워야 되겠죠? 인간의 욕구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경험에 대한 그 귀납적인 이론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 조사를 어떻게 해요? 양적 조사, 질적 조사 이렇게 왜 한다 했어요? 인간의 욕구와 문제점을 관찰하고 경험에 의한 것들을 해서 그 욕구를 알아야 되니까 이 조사론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인간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이 사회복지 기본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법제론. 그 다음 이 법을 만드는 거를 이제 형평성의 원리에 적용시키고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고 권리를 구제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책론이고, 이렇게 잘 만드는 정책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올바르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효과성이 좋도록 서비스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효율성이냐 효과성이냐 따지는 것이 바로 이 전달 체계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그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그 이념과 가치, 윤리, 도덕을 가지고 그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하는 그 학문을 배우는 것이 실천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장이 바로 지역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론은 지역사회의 그 복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 실천은 전문가가 하는 거고 준전문가가 하는 거지만 지역사회 복지는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지역사회 복지를 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가 아동 대상으로 하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사회복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이 사회복지 개론이고, 사회복지의 그 당시의 사회와 현상과 그런 역사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사회복지 발달사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을 공부하다 보면 앞에서 나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법제론, 정책론, 행정론, 실천론을 말하게 되고, 우리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 이 장애인 복지는 대상이 장애인 복지이기 때문에 위에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는 거고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학과의 교과목들이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조사론, 법제론, 정책론, 행정론, 실천론 여기까지 정확하게 잘 배워놓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좀 더 풍요롭게 실천하고 좀 아는 것이 많으려면 사회복지 개론, 사회복지 발달사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및 전달 체계. 그럼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하면 어디에 속해요? 법제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달 체계 하면 행정론. 그래서 법제론에서 만들어낸 정책을 가지고 그것을 행정론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이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및 전달 체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컨텐츠 타이틀 있는데 항상 목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장애인 복지에 접근하는 두 가지 접근이 있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전달 체계의 문제점, 전달 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가 뭐라 했어요? 사회복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복지다. 그럼 장애인 복지는 뭔가? 그렇죠? 비장애인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다시 말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삶의 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총체적 개입이다. 그래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장애인 복지라 한다. 장애인 복지의 두 가지 접근은 주류적 접근과 분리적 접근. 분리적 접근이란 얘기는 특수적 접근이라고도 합니다. 주류적 접근이란 얘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 내에 그 장애 친화적 장치를 삽입하여 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복지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 내에 장애 친화력 요소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 그러니까 한 반에 그죠? 비장애인과 장애인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죠? 그 정도에 되는 그런 정도가 되는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반 고용센터 있고 저상버스. 이 버스가 우리가 버스를 일반 사람들이 타는데
뭔가 계단이 하나 쫘르륵 비스듬하게 더 내려와서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상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리적 접근, 특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류적 접근을 통해서 장애인의 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 정도가 좀 심한 경우도 있겠죠.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제도 혹은 기관을 설치해서 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장애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류화 접근, 이것이 주류적 접근 말이에요. 그래서 주류적 접근에 장애인 욕구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장애인만을 별도로 하는 제도, 특수교육, 그렇죠? 특수학교도 있고, 또 어느 학생 그 봉사활동 한 거 하니까 학교에 그 도움반이라는 그 장애를 가진 학생들 있는 다른 반이 특별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특수교육 있고 보호고용, 장애인 고용공단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콜택시, 저상버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주류적 접근이 되는 거고 그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그 장애인 콜택시는 분리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장애인 복지의 그 역사와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그 경향을 볼 때는 두 가지 접근 중에서 우선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주류적 접근이 되겠죠. 하지만 그 주류적 접근이 어려울 때는 특수하거나 또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도 그 보충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방식의 장애인 복지가 바로 분리적 접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체계. 이 한 표에 우리 교재 194페이지에 있어요. 그 194페이지에 있는 것을 한번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전 생활 영역에서 비장애인에 비하면 조금 열악한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목표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우리 교과서 194쪽의 표 7-1과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로 이렇게 구성된 장애인 복지 법률 체계에 기반을 두고 이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체계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장애인 복지의 영역에는 뭐가 있냐면 의료보장, 소득보장, 고용, 교육, 주거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서비스, 접근권, 차별금지, 그 다음에 발달장애,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법에는 무슨 법이 있느냐? 일반법이 있어. 일반법은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특별법. 특별법은 거기 나와 있죠.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에 관한 법률.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니까 건강과 의료에 관한 것. 그 다음 소득보장은 연금법. 그 다음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각 관공서에서 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을 우선 몇 퍼센트 구매를 해야 되는 특별법이 있고 그 다음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법 그 다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령자 주거 약자 지원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이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되겠죠. 그 다음 접근권 보장. 이거는 물리적 접근권, 그 다음 정보 접근권, 이동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표가 약간 이렇게 좀 공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 법률,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있네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 발달 청각장애인 위해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기타 관련법 기타 관련법 이것이 뭐냐면 주류적 접근이 되겠네요. 특별법은 뭐예요? 특별법과 일반법, 장애인복지법과 의료보장, 소득보장, 고용보장에 관한 특별법이 분리적 접근이 되겠어요.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되고 기타 관련법은 주류적 접근이네. 국민연금, 의료급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뭐 주택임대법, 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평등, 뭐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기타 관련법은 앞에서 말한 주류적 접근이구나. 그 다음 일반법과 특별법은 분리적 접근이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 및 원칙.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는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장애인의 욕구 충족을 목표로 제공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분배해서 서비스 실시하는 조직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건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 조달하고 배분하는 서비스 조직 체계. 유럽연합 EU에서 2006년도에 EU 회원국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비교하면서 그 전달 체계의 하위 체계를 서비스 진입 체계, 서비스 질 관리 체계, 서비스 공급자 관리 체계, 서비스 공급자 내부 관리 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이렇게 5가지의 하위 체계를 제시했어요. 서비스 진입 체계는 욕구 확인, 서비스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예요. 욕구 확인하고 서비스 수급 자격 여부. 서비스 질 관리 체계, 서비스 진입 체계에서 확인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 표준을 만들고 지표를 선택하고 정의하는 체계예요. 서비스 진입 체계는 뭐라고요? 욕구 확인, 그 다음에 수급 자격 여부 결정하는 거. 그럼 이렇게 결정된 것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지표를 만드는 거,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 인디케이터 하는 것이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그 다음 서비스 공급자 관리 체계는 서비스 표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고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및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서비스 공급에 관한 공적인 위임과 재정의 지원 등을 관장하는 체계. 그렇죠? 공급자 관리 체계는 뭐라고요?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하고 서비스 공급의 공적인 위임과 재정 지원을 관장하는 체계다. 그렇죠? 제공기관과 재원 지원하는 거예요. 서비스 공급자 내부 관리 체계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서비스 공급자들이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계획 수립하고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는 체계를 말해요.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는 모든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입증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변수를 통제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체계다. 그렇죠? 그래서 진입 체계, 서비스 질 관리 체계, 서비스 공급자 관리 체계, 서비스 공급자 내부 관리 체계. 내부 관리 체계는 뭐라고 했어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획도 수립하고 직원에 대한 평가,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홍보 이런 것들이 서비스 공급자 내부 관리 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그렇죠? 투명성과 책임성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평가 체계입니다. 전달 체계의 구성 요소는 뭐 있었죠? 서비스 진입 체계, 서비스 질 관리 체계, 서비스 공급자 관리 체계, 서비스 공급자 내부 체계, 모니터링 평가제도 있었죠. 그러면 전달 체계의 원칙은 뭐가 있느냐? 이 전달 체계의 원칙은 사회복지 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실천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전달체계 원칙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준하는 것이지 지역 장애인 복지라고 해서 지역사회복지라고 해서 달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문제가 좀 서로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들도 서로 연결돼야 되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 체제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 그 행정가들이라든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사람들 또 각 그 행정기관이 서로 지리적으로든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상호 연계성 있고 협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 통합성이에요. 그다음 포괄성은 그러니까 통합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통합성이라고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면 받는 사람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은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가 클라이언트 하나를 케어할 수도 있고 서비스할 수도 있고 또 한 전문가가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화 접근 방법이 있고 일반화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어떤 걸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전문가들이 여럿이 할 때는 전문가들 간의 그 의견이 충돌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복합적이고 그 다양한 문제를 가진 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는 그 전문화 접근 방법, 일반화 접근 방법이 서로 이렇게 잘 균형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료관리 방법에 의해서 잘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지속성 또는 연속성이다 라고도 하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전달 체계 내의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이 서로 간에 얼마나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거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그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그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 포괄성, 통합성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접근성은 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그 정보라든지 거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노출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수치감, 심리적 장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리적인 것만 말하는 거 아니고, 지리적인 거, 또 아까 얘기했죠. 심리적인 거, 또 지역적인 거, 교통 문제 이런 것들 전부. 그 다음에 이거는 접근성에 들어갈까요? 그 선정 절차에 대한 그 만약에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을 선정하는 절차에 따른 그 어려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자원 부족이 가장 저는 접근성에 있어서 장애가 자원 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 전문성.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전문가는 자격 요건이 자격 시험 등에 의해서 인정된 사람이고,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 자율성, 책임성, 자율적인 그 책임성을 지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또 준전문가가 있고, 또 비전문가,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준전문가, 비전문가, 또 자원봉사자 이런 것들이 효과성과 효율성에 의해서 그 원칙대로 그 자리매김이 잘 되어 있고, 그 하는 일에 있어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책임성의 원칙은, 이 사회복지 조직은 어떤 국가라든지 사회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전달하는 절차가 적합한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 접근성, 전문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장애인 복지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원칙이다. 서비스 제공 주체별 전달 체계.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른 전달 체계는 크게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전달 체계가 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든 또는 공공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서비스 제공하는 민간 전달 체계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 공공 전달 체계는 중앙행정 전달 체계와 지방행정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되어 있고, 중앙행정 전달 체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예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이런 것들이 관련 부처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라 했고, 이 장애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는 장애인 정책국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산하에 장애인 정책, 장애인 권익 지원, 장애인 자립 기반, 장애인 서비스 이렇게 4개의 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부처에는 장애인의 그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는 교육부, 그리고 장애인의 문화 및 체육을 담당하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 자막, 수화, 방송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인권보호 등을 담당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 간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 업무의 조정을 위해서 이 기구를 누구한테 둔다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둬서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다. 거기에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그 다음 지방행정 전달체계는 그 도시, 군, 구, 읍면동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전달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 위에 고용센터라든지 그 중앙행정 전달체계하고 연계성을 이루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복지건강국이 설치되어 있고, 그 하부기관으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등에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복지 욕구에 따라서 그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장기 요양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지방 이양 사업이 실시된 이유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이런 복지 서비스가 관주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민주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 전달 체계는 자발적 혹은 지방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기관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의 민간법인과 개인 신고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재활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체육관 등이 있고, 거주시설로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지역사회에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로는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그러니까
제조에서부터 판매 시설까지 다 직업재활 시설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뭐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동, 유통 대행,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이런 것도 하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민간 전달 체계에 속합니다. 서비스 유형별 전달 체계는 여러분들 교재 199쪽에서부터 잘 나와 있어요. 장애인 등록하는 거, 장애인 등급 심사 절차, 장애인 소득보장 전달 체계, 장애인 소득보장 전달 체계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거에서부터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 읍면동,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센터, 복지행정센터 이런 데에서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고용지원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이거는 국무총리 산하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에서 고용노동부 이렇게 해서 그 체계대로 오면 되고 우리가 특수교육 전달체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 그 전달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가 서비스 유형별로 그 공공하고 민간에 걸쳐서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그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연계적이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체제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개별 기관들이 그 각기 그 발굴하고 의뢰된 서비스 대상자를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분절적이고 이렇게 파편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 분절성이 서비스 신청하는 데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정부기관이 아니라 개별적인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직접 그 이용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이용자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함에 있어서 그 홍보 부족,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이 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그리고 추후적인 안내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 이거고 그 다음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서비스 조정 등의 사례관리 체계가 부재 중이다. 그 사례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복과 누락을 막기 위해서 이 사례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2010년도부터 그 IT 국가로서 그 사례 관리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나라보다 잘 돼 있다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소득 지원인지 고용 및 직업 재활 서비스 이렇게 구별을 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국가별로 이렇게 영역을 달리해서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는 장애인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해서 통합적 사정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비스 사례관리 시스템 부재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회 서비스 혹은 소득 보장과 고용 서비스까지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진입 및 사례관리 체계로서 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다음 그 사례관리 핵심적인 요소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그래도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다. 이건 지역사회 복지에서 장애인 복지의 욕구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그 지역사회의 특징에 맞춰서 특색에 맞게 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자전거를 아직 못 타서 자전거 배우고 싶어서 아산에 있는 은행나무길을 갔는데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 타고 있는 장애인들 꽤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전거 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존에 있는 자전거에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휠체어 연결해서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그 사람들도 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너무 예쁘게 꾸미고 왔어요. 뭐냐면은 발달장애 중에서 지체장애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었어요. 젊은 여성분인데 얼굴도 예쁜데 그 지체장애가 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온갖 멋을 나름대로 잘 부리고 특히 구두에 시선이 갔는데 구두는 우리도 신지 못할 그 페라거모 제일 비싼 구두를 신고 있는데 걸음은 걷지 못하지만 비록 휠체어를 타고 몸이 비틀어져 있지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장애인 복지를 이번 학기 처음 하는데 제가 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 개론, 노인복지, 사회복지 발달사 이런 쪽에 하는 거고, 이 누구를 대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장애인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노인복지는 제가 원래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근데 이 장애인 복지를 하면서 나도 이 장애인에 대한 그 태도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권, 그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 자기네들, 우리도 다 개성이 다르듯이 그 장애인들도 다 욕구에 대한 개성, 만족도에 대한 개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시군구,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그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이 소극적이 아니고 그 전달 체계의 공간과 기능 차원에서 완전히 통합하는 혁신적인 접근 모색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 통합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지역사회의 그 특색에 맞게 생각을 해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프랑스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영역의 전달 체계에 통합한 장애인 서비스 센터 있다 했는데, 이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장애인에 대한 그 편견도 덜할 뿐더러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를 했고, 그렇죠? 통합적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그 연계성이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적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통적 추진 과제로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에 장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죠? 비장애인, 강한 남성 위주의 그런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중세에도.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모니터링 강화하는데도 장애인 참여가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장애인 포털의 구축과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를 연결시킬 인적 연결망 형성이 요구된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장애인 복지 센터에는 예전에는 비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지금은 이제 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 곰돌이 이런 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복지 전달 체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장애인들만의 그 조직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다음 강의는 사회보장에 관계되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의 사회보장은 소득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간고사 보고 나면 이렇게 블랙보드로 그냥 PPT에 녹음해서 강의하는 거로 하려고 했어요. 줌 화상과의 다른 교수님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이렇게 안 하신다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알바를 하는 친구도 있다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많은 불편함이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중간고사 채점을 다 하면 줌으로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실한 거는 기말고사 보기 전 주에 화상으로 할 거니까 그건 시간 조율을 해 놓으세요. 우리가 첫눈을 기다리는 12월 초에 12월 첫 주에 기말고사를 볼 것이고 그 전주에 화상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거 있는데 천안시와 함께 여성이 돌보는 마을 살피기 사업에서 장애인 화장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이 공공 화장실 내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있는데 잠겨져 있거나 창고로 쓰이고 있거나 세탁기 보관해 있거나, 다시 말해서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지고 않은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교수님한테 보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첫눈을 기다리는 그 시절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경청 수고 많으셨어요.